자, 두항우가 환제의 세 번째 황후가 됐는데요. 두항우의 아버지가 두무입니다. 양씨 집안을 숙청하면서 환관 세력이 마구 커집니다. 환관을 증오하는 관료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환관의 횡포와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지죠. 이렇게 되자 166년에 관료들이 뭉쳐서 환관을 공격합니다. 환관 세력은 200명이 넘는 관료를 잡아 투옥합니다. 두무가 나서서 관료들을 변호합니다. 환관에게 대든 관료들을 모두 고향으로 추방하고 너희들은 평생 다시 벼슬을 할 수가 없다. 이때 반기를 든 관료를 착한 관료라고 해서 청류당이라고 하고, 이들에게 가담하지 않은 관료를 탁한 관료라고 해서 탁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청류당에게 금고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역사에서는 이것을 당고의 화라고 합니다. 167년에 환제가 사망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두항우가 권력서열 1위가 됩니다. 조카인 12살 영제를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영제가 즉위한 168년에 두무는 서둘러서 청류당을 회복하고 막 등용하고, 청류당의 영수였던 진번을 재상으로 삼아서 환관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관들의 역공을 받아서 오히려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정말 듣기엔 좀 이상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두무는 대장군이고 황후 있고 청류당도 복구했는데, 실제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고, 두무가 이게 귀족들은 우물쭈물 한다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빼앗긴 권력을 회복하자, 다시 날개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청류당 등용해가지고 정말 청류스럽게 살 거면 그거 왜 해? 죽기 살기에 몰린 애들이 역습으로 나오니까 돌아가시는 거죠. 환관편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 병사가 다 도망치죠. 결국 두무 아들은 병력을 잃어버리고 포위돼서 자살하게 되고, 일가와 관련자들이 대숙청을 나갑니다. 그리고 청류당도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한 탄압을 받아서 100명이 살해되고 600~700명이 다시 추방됩니다. 이때부터 환관들의 진정한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영제시대의 환관의 세력이 절정에 달하면서 수천 명의 환관 중에 대장급인 10명을 십상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환제의 실수는 뭐냐? 황후를 3명이나 뒀는데 다 옛날 외척 집안에서 뒀어. 이러면 안 돼. 아예 바닥에서 끌어오자. 그 유명한, 이제 다음에 등장할 유명한 하황후가 원래 백정 집안 출신이잖아요. 무책임 이기심의 끝판왕이 후계 구도를 두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주변 민족의 성장입니다. 요동에는 부요, 고구려, 선비족이 성장하고 있었죠. 서쪽은 더 문제였는데 강족은 더 세게 그 이전부터 이미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이러니까 변경에는 벌써 군벌이 성장하게 되죠. 동탁, 여포, 장료, 장제와, 장수, 마등, 마초, 방덕, 한수, 그리고 그 관중에 양씨, 그런 온통 군벌들이 없다면, 여기다 요동의 공손찬, 이들 빼고 삼국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나믹의 절반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위어척 삼국이 삼국시대 내내 서로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이유.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100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은 도원결의 편입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황건적이 봉기하자 지방에서 의병을 모집합니다. 착한 유비예요. 우리의 주인공 착한 유비가 그 공고를 보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러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같은 탁현 출신이었고 착하고 가난한 유비와는 달리 돈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술 팔고 개 팔고 이러시던 장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고 영웅은 영웅을 서로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잔하러 가셨는데, 그 술집에 의병에 응모하러 가던 관우가 등장합니다. 또 영웅은 영웅을 알아봐야 정상이니까 그렇게 셋이 만나고 바로 도원에 가서 의형제를 맺고 난세의 경랑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세 사람은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의기투합해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복숭아 밭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해서 도원, 복숭아 도자에다가 정원할 때 원, 도원결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 복숭아 밭이냐? 우리나라 시조 이존현의 작품에 이화의 월백하고 삼경일세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자가 어려워서 그냥 너무 대강 넘어가요. 여기서 이화는 배꽃을 말합니다.
배꽃이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숭아꽃보다 이 화가 더 예쁜데 이게 달밤에 하얀 꽃잎이 있는 데서는 요즘 LED 조명으로 이거 까는 거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 사람은 병사를 모읍니다. 초기 자금은 가난한 유비와 달리 부유했던 장비가 됩니다. 그런데 장비의 돈도 한계가 있어서 말하고 무기를 조달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던 장세평과 소쌍이라는 거상이 말과 철과 돈을 기부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난리가 나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들에게 주겠다. 이걸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 우리가 또 돈을 버니까 장사꾼답게 투자 개념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의병이 만들어지고 세 형제가 삼국지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도대체 관우 장비는 뭘 믿고 유비를 평생의 형님으로 모시느냐. 그냥 첫인상 보고, 하긴 뭐 삼국지 원론대로면 뭐 유비는 귀가 이렇게 생기고 뭐 화성인 같은 용모니까 아무튼 누가 생각해도 이게 좀 약간 맹탕맹탕해서 일본 작가 요시카와 에이지가 스토리를 집어넣었죠. 우리 어릴 때 삼국지에는 꼭 이렇게 나왔었는데 유비가 뭐 이게 또 돈 좀 벌어갖고 차를 사려고 했는데 황건적한테 잡히고 그때 이제 같이 갇혀있던 부용 아가씨를 데리고 이제 스님의 도움으로 탈출하다가 다시 잡힙니다. 그때 장비가 나타나서 휩쓸고 구해주고 그 부용 아가씨는 원래 현령의 따님인데 장비는 그 부용 아가씨, 그러니까 그 현령 밑에 있던 장교였죠. 하여간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유비가 황건적 토벌하는 그 공구 앞에서 이렇게 한숨 쉬고 있을 때 장비를 또 만나고, 그리고 장비하고 관우는 이미 아는 사이여서 서당 훈장하던 관우를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만난다. 나중에 유비하고 또 부용은 결혼한다. 뭐 이런 등등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는 일본 작가가 집어넣은 창작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도 가만히 보면 관우 장비가 왜 유비한테 반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뭐 부용 아가씨를 구해주려고 시도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구하지도 못했고 가다가 두드려 맞고 죽기 직전이었고, 하여간 뭐 애가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면 정사에서 정말 관우 장비가 유비를 따르게 된 이유는 뭐냐? 사실은 정사에도 세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뒤에 이렇게 유비의 이미지, 우리가 소설에서 나오는 거 말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유비는 촉한의 황제까지 됐으니까 그냥 그게 증거지 뭐. 그런 분을 알아보고 따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 뭐 그 만날 때 뭐 빛이 내렸다든가 뭐 이랬다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하냐고. 원래 옛날에는 그냥 알아보는 건 훌륭한 분은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거고 알아보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아무튼 정사에서도 이 얘기는 말이 없어요. 황건적의 난에 의병을 이끌고 참여할 때부터 세 사람이 같이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의병 모집할 때 처음 만난 건지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아요. 다만 소설과는 달리 유비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양반이 아니었고 이미 자기 무리를 거느린 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는 지방 치안 같은 거를 이제 관이 다 못 해주니까 지방 토호들이 많은 부분을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중앙 정부로 보면은 중앙 집권적 국가 같은데 실제 지방에 들어가면 봉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 지역의 실력자들이 지역에서 알아서 하고, 지역에서 알아서 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유비 집안은 탁현에서는 힘을 쓰는 집안이었죠. 할아버지가 현령이었고 아버지가 현해 관리였습니다. 지방사회에서 현해 관리만 돼도 지금 공무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향리가 참 힘없는 것 같지만 조선시대 향리도 그냥 이렇게 뽑아서 너 향리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자기 마을에서 그 마을의 대장님은 되는 사람을 향리로 뽑습니다. 조선도 이런데 한나라 때는 어떻겠어. 완전히 돈 있고 땅 있고 힘 있고 자기 이 부하들 있는 가진 거 있는 사람이 대표를 하는 겁니다. 유비는 비록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어쨌든 동네에서 명망도 있었고 노숙스쿨도 나온 졸업, 그거 대단한 거지. 옛날에 한나라 때 유비가 노숙한테 가서 배웠다. 거기 동창이 요동태수의 사위인 공손찬이다. 뭐 이 정도 됐으면 요즘 말로 하면 뭐 아이비리그 유학 갔다 온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 겁니다. 어쨌든 그뿐이 아니라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인망도 있어서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그런 어느 정도의 힘 있는 보스였는데, 장세평과 소쌍이라는 거부가 말을 사려고 탁현에 왔다가 유비를 보고 야, 이 양반은 크게 될 사람이다 해서 기부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기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려니까 그 동네에 기반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투자를 한 거죠. 이거는 소설처럼 황건적의 난이 나서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그 돈을 받아서 더더욱이 이제 기반을 갖추고 더 큰 무리를 거느리면서 그 지역의 진정한 실력자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황건적의 난이 나니까 유비가 이 집단을 이끌고 의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의병이란 뭐냐? 조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임진왜란 때 의병도 그런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명망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금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자기가 부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들이 의병인 거예요. 한나라 때는 더더욱이 지역 실력자들이 거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국가 행정력이 골고루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봉건제 같은 때이기 때문에 기사, 영주들을 이제 불러서 도와주셔. 당신이 정규군이 돼주셔. 이 지역 방어를 맡아주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나라 때 의병의 실체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관우장비가 의병 공고를 보고 스카웃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유비 집단하고 알고 있었거나 같이 협력하고 있었는지 그건 좀 애매한데 모르죠. 뭐 둘 다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는 원래 유비의 고향이었던 탁현의 토였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장비 집안하고 유비 집안은 최소한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비도 힘쓰고 있고 장비도 힘쓰고 있는데 탁현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에 있는 현 중에서는 제일 C급 현이고 사실 지금도 탁현은 좀 외져가지고 깡촌이라고 그러는데 관우는 산서성 해연 사람인데 정사에도 보면 뭔가 사고를 치고 탁현으로 망명해 와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설 이런 데서는 뭐 탐관오를 때려주겠더니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생겼는데 그거는 진위를 알 수 없고, 그런데 이분도 어느 정도 그 동네 실력자고 망명해 와 있었다라는 게 글쎄 개인적으로 피신해 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탁현에 와서 뭐 하고 사셨는지는 모르죠. 소설에서는 서당 혼자 한 거로 돼 있지만 아무튼 관우 정도 되는 사람이 동네에 와 있으면 그래도 알지 않았을까? 옛날에 뭐 인구 동네에 누가 있는 거 다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알고는 있었을 거고, 아무튼 이런 구조 때문에 유비와의 관계도 장비하고 관우의 관계는 조금 다른데 소설에서는 이걸 거의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유비와 장비는 같은 탁현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비와 장비와의 관계는 조금 동네 동양 친구라는 게 있었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유비가 장비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옛날이잖아.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는 있었다는 거죠. 정사로 돌아와서 도원결의는 정사였습니다. 이건 창작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진 마세요. 세 사람이 정말 형제처럼 가까웠다고 정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원결의가 중요한 거는 아니죠. 본질은 이거예요. 세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웠고 평생 동안 의리를 배신하지 않았다. 세 사람이 끝까지 의리와 충성을 지켰기 때문에 도원결의가 진짜냐 아니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탁현에 있을 때는 정말 형님 아우하고 지냈을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뭐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뭐 술집에서 했던, 안방에서 했던, 우리 뭐 이렇게 평생 뭐 이런 그런 거 했겠지. 남자들은 다 단순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뭐 죽어도 같이 살고 뭐 이러지 않을까. 험한 시대인데 탁현에 있을 때는 어차피 세 사람이 다 벼슬이 없었기 때문에 관우가 뭐 죽은 이렇게 불렀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형님 아우 했겠지 뭐. 대협 따고 뭐 죽은 그랬는지까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거 아니잖아. 뭐라고 불렀던지 뭔 상관이야. 좌우간 어쨌든 나관중은 세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저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로 도원결의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서 갖다 부었죠. 이게 강의 잘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에 콕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원결의가 삼국지의 아이콘,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원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가족도 있어야 되고 동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같이 지내기가 힘듭니다. 특히 정치, 권력, 돈과 뭐 이런 게 오고 가는 시대는 끝까지 가는 법이 없어요. 공자님 말씀에도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찾아오면 반갑지 아니한가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먼 곳에 있는 친구, 어쩌다 만나는 친구가 사실은 더 반가워요. 싸울 일 없거든. 근데 가까이 평생 같이 살아온 친구는 이제 서로 서운한 일도 생기고, 이제는 내가 이제는 여기 못 있고 저 기업에 가야겠다. 나는 이제 내 갈 길 가야겠다. 이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운해지기도 하는데, 원래 자기 갈 길 갔던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단 말이야. 이게 참 인간 세상의 아이러니인데, 세상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 살아보면 정말 친구는 꼭 필요하고, 친구와의 추억 간직하고 싶은데, 참 근데 못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면 껄끄럽고, 만나면 내려 슬프고, 참 그런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항상 무언가를 얻으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참 그런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평생 같이 가는 친구,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이런 데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첫사랑이 애틋한 거는 같이 안 살아서 그래요. 같이 살면 첫사랑이 아니라 왼수죠. 소설과 로망, 상상과 꿈, 이런 것은 우리에게 비현실을 현실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죠. 청량음료가 그렇잖아. 그게 꼭 무슨 약성분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말 그대로 청량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은 원래 그런 것이고, 삼국지 피 튀기고 배신과 음모가 난무하는 시대에서 도원결의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유비관우 장비, 그리고 주변에 있는 기라성 같은,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이제 앞으로 이 난세를 어떻게 이겨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갈등하게 되는가, 다음 시간부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 얘기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